저희끼리만 내려온 걸 보고 여성분들은 내려온 걸 보지 못했습니다. 1층과 여자 목욕탕 쪽 벽만 불이 나서 금방 꺼질 줄 알았는데 특히 80살 할머니부터 18살 손녀까지 평일 대낮 사이좋게 목욕을 갔던 3대가 한꺼번에 화마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재판. 오늘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아마 잠시 뒤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가 오늘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상고심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잠시 뒤면은 판결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보도하겠습니다.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 앞두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사건입니다. 홍준표 대표입니다. 1심에서는 유죄였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원 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금품을 전달한 성전 회장 측근이 허위 진술을 했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2013년 4월 재보선 때 성완종 전 회장에게 현금 3천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혐의, 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죠. 1심에서는 역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 판결이었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두 사람 다 1심 유죄, 2심 무죄였던 것입니다. 과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향후 전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과 나온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넥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아왔던 진경준 전 검사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오늘 역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입니다.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 가운데 일부를 깨고 사건을 무죄의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넥슨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리고 승용차와 여행 경비를 받은 부분은 직무 관련성이 적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 직무와 그 돈이 관련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대가성, 대가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돈을 준 혐의죠. 김정주 NXC 넥슨의 지주사입니다. 대표도 다시 파기환송심, 다시 2심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형, 2심에서는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네, 복잡한데요. 이 사건도 저희가 잠시 뒤에 전문가들 해설 좀 더 자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인물은 기억하시는 대로 최유정 변호사입니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죠.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는 오늘 변호사법 위반의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역시 대법원 선고입니다. 징역 6년, 추징금 43억 1천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인정된다라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도 오래돼서 또 복잡한데요. 2015년 12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에게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주겠다라는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고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유사 수신업체 대표에게 재판부에 역시 청탁해달라는 취지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2심은 모두 징역 6년형을 선고했고 1심에서 추징됐었던 45억 원이 2심에서는 43억 원으로 감액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는 일부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된다. 2심 재판 다시 하라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네, 역시 또 오늘 또 주목받는 재판입니다. 오늘 대법원이 바쁜 날인데요. 이 재판은 지금 1심입니다. 1심 판결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롯데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 그리고 신동빈 회장에 대한 경영 비리 혐의에 대한 판결이
오늘 1심 판결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2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역시 잠시 뒤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850억 원대의 조세 포탈,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신동빈 현재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0년, 벌금 1천억 원, 그리고 신격호 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 경영권 물려받는 과정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탈세와 횡령 지시를 수행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잠시 뒤에 역시 속보 나온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추가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압박 강화하기 위해서 휘발유, 경유 같은 석유 정제품을 연간 90%까지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줄이는 대신에 이런 휘발유, 경유를 많이 더 수출을 늘리고 있다라는 일부 관측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90%까지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뉴욕 특파원 리포트입니다.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의 핵심은 석유 정제품 공급을 90% 가까이 차단하는 겁니다. 군용으로 쓰일 수 있는 휘발유나 경유를 연간 45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줄였습니다. 외화벌이 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해외 파견 노동자들도 12개월 안에 귀환시키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에 돌렸으며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표결할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말 북한이 쏜 ICBM급 미사일 화성 15형 발사에 대한 제재 조치입니다. 미국은 당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제재를 하지 못했지만 최근 다시 중국을 설득해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re going to keep the pressure as much as we can and increase it where possible. Most recently, the president called President Xi personally and asked him for China to cut the oil supplies off to North Korea to increase this pressure.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꼽히는 원유 봉쇄 조치는 중국의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연간 400만 배럴로 공급을 제한했습니다. 또 모든 국가가 금지 품목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수출 금지 품목도 확대하고 북한 인사 19명을 블랙리스트,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제재와 압박의 강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통할지 북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대화하게 된다면 북한이 관심을 갖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조건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입니다. 내년에는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그것이 북핵 문제 해결과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기본 원칙을 마련하는 등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해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북한 정권의 실세로 알려져 있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입니다. 어제 개막된 노동당 5차 세포위원장 대회라는 행사에서 주석단에 앉아있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네, 주석단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아마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권력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주석단 맨 앞줄에 앉아 있습니다. 김정은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5번째 자리입니다. 그동안 그 행사에서 김정은 뒤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행사 진행을 지휘하는 듯한 모습은 여러 번 공개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주석단의 맨 앞자리에 김정은의 지척에 앉아 있는 모습 공개된 것 처음입니다.
네,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이 제천 화재 현장 도착해서 현장을 챙기고 있습니다. 현장 잠깐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천 화재 현장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화재 사고, 29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 직접 대통령이 현장을 확인하고 또 가족들을 위로하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직접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현장에 도착해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현장 감식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화재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경과 어떻게 조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불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확산됐었는지 등을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다는 것을 관계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같은 일이 또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와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 소방당국 관계자들의 보고를 받고 현장에 있는 수습하고 있는 인력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거운 표정입니다. 자, 이런 그 와중에 지금 그 대법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재판들, 선고 소식들도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또 수고하는 인력들을 격려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가족들에게는 대통령이 직접 와서 이렇게 현장을 확인한다는 것이 조금이나마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현장 소리가 좀 들리는지 한번 조금만 들어볼까요? 제가 27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m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올라갔던 높이를 갖다가 요구주한테 던져줘서 요구주자가 유해를 묻고 그 밑에서 우리 소방관이 이제 줄을 당겨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부처차 간의 고가차에 있을 겁니다. 이 건물 뒤편에, 저 뒤편에 이제 고가차, 47m짜리 고가차가 들어가는데 고가차는 원래 이 3% 정도의 이 경사가 지면은 아웃드리거를 제대로 잘 못 펴집니다. 이게 잘 전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땅에 이 경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나중에 따로 들어갈 수 있죠. 네, 그간의 어제 구조 과정이라든가 그 상황들을 대통령에게 브리핑하고 대통령이 또 묻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참으로 안타깝고 보기만 해도 참 가슴이 아픈 현장, 얼마나 그 당시의 상황이 급박하고 또 참혹했는지를 보여주는 불에 시커멓게 그을린 화재 현장입니다. 1층 저 바로 그 주차장 쪽에서 발화가 됐고요. 불이 시작됐고 어떻게 된 것인지 처음에 발화점이 정확하게 어디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감식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 필로티 구조, 아래가 기둥으로 되어 있는 저런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기서 지난번 2015년에도 저기 있었던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됐고 이번에도 아마 우선 그 대법원 선고부터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한종 리스트 사건, 지금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그리고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 말씀드린 대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오늘 대법원이 최종 판결하는 날인데 대법원이 2심을 그대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그러니까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2심에서는 돈을 건넸다는 서한종 전 회장의 측근 윤모 씨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 그 판단을 그대로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정확한 판결 취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제1야당 대표이고 최근 자신을 중심으로 한 당 쇄신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뿐 아니라 정가가
주목을 하고 있었던 오늘 판결인데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당쇄신이 더 속도를 내게 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의 그 이후에 전국의 더 큰 폭에서의 개편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역시 주목됩니다. 저희가 법률가 그리고 정치평론가들의 분석 차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이 남긴 그 메모죠. 거기에 그 이름이 쭉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이름이 나와 있었던 여러 정치인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한 명이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나라당 대표 경선할 때, 과거 한나라당 대표 경선할 때 성완종 전 회장한테 돈을 받았었다라는 것이고 이완구 전 총리도 재보선할 때 성완종 전 회장한테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죄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큰 짐을 덜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만 당시 2심에서 무죄였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했었고 그리고 그 뒤로도 시간이 꽤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오늘 마침내 내려졌는데 무죄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멍에를 벗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 역시 사실상 이 사건으로 정계에서 은퇴하다시피 했었는데요. 이후에 어떤 다시 활동을 모색할 것인지 정계로 다시 진출할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될 것인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또 재보선이 있기 때문에 이완구 전 총리가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가 이중재 변호사를 초대했고요. 전국 관련해서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무죄 아직 그 판결문은 못 보셨죠? 예, 못 봤습니다. 예, 어떻게 추정됩니까? 어떤 취지로? 어느 정도는 예상된 일인데요. 지금 이 사건의 가장 소위 말하는 그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사건의 핵심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증인인 성완종 전 회장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전에 일부 언론사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 녹음된 게 있죠. 그거.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성완종 회장의 지시를 받고 돈을 전달했다는 그 직원. 이 두 분의 이런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한 건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증인이 성완종 회장이 없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그런 녹취록이나 메모 이런 거에 증거 능력 자체는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네네. 증거로 쓸 자격은 있다. 그렇지만은 이것만으로는 형사사건의 기본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라는 거를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결국 무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났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거든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네. 이것만으로 잘못하면 실체관계야 당사자들이 잘 알겠습니다만은 네네. 법적으로는 형사사건은 굉장히 엄격하게 유죄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1심, 2심 판결이 갈린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는 예정돼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의 판단하고 2심과 지금 그 대법원의 판단하고가 달라지게 된 결정적인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법정 밖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전부 전문 증거라고 그래요. 전문 증거. 전문 증거랑 간접적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히어세이입니다. 전에 듣는 거예요. 법정에 직접 증인이 나와서 판사가 직접 들어야 되거든요. 그건 직접 증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전문 증거인데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성완종 회장이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메모도 작성하고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거짓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증거로서의 자격 자체는 인정해 준 겁니다. 네, 그런데 예. 자격이 인정된다고 해서 증명력까지 부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증명력이라는 건 이걸 그럼 얼마나 믿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 지금 대표나 이완종 전 총리 입장에서는 성완종 회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만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공방을 주고받는 걸
받아야 그런 태도, 두 사람의 어떤 논리적인 설득력 이런 걸 판사가 직접 법정에서 봐야 이게 정확한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에 이건 좀 증명력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대법원은 뭐 그렇게 본 거죠. 네. 정가에서도 대략 좀 예상했었던 결과입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뭐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번 항소심에서 이제 두 사람이 무죄를 받으면서 네.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더해서 그 중간에 홍 대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홍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중간에 경남기업 전 부사장 윤아무개 씨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윤아무개 씨의 진술 내용이 이 항소심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이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비춰볼 때 모순되는 점이 많다. 등등등 해서 기본적으로 성완종 전 회장이 이제 2015년 4월 9일 날 그렇게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면서 썼던 메모, 그리고 그 전에 기자와 나눴던 녹취록, 요 두 개가 있고, 예. 중간에 그 실제로 돈을 전달했다는 전달자의 부분이 있는데, 이 전달자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여러 가지 어떤 진술의 일관성 등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정치권에서도 보고 있었던 시각입니다. 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뭐 날개를 달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동안의 이 문제는 이제 홍 대표로서는 하나의 무거운 짐이었죠. 네. 지난번에 이제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출당을 추진할 때도 그 당시 서청원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상 그때 말에 홍 대표가 나한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면서 마치 무엇이 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주장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홍 대표로서 사실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계속 안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뭐 상대방들로부터 공격의 하나의 주요한 소재가 됐었는데, 일단 그것 자체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완전히 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네, 네. 홍 대표로서는 조금 더 당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갖고 어떤 이 자신의 도덕성 문제를 깨끗이 털어가면서 네. 좀 힘있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좀 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홍준표 대표는 2011년이 있죠. 그때 한나라당 대표 경선할 때인데, 그때 그 윤모 씨, 그 기자 출신인 윤모 씨, 경남 기업에 입사해서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이었는데 사람을 통해서 돈을 1억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였는데, 그러니까 그 윤 씨의 진술을 신빙성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판단이었고, 그다음에 이완구 전 총리 2013년입니다. 이게 2013년 재보궐선거 때인데, 그때 부여에 출마했을 때였죠. 그때 이제 그 비타 그 얘기가 나왔었고, 처음에 그 얘기 나왔었고, 쇼핑백에 든 3천만 원을 받았다.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또 그 무죄인 것으로 그 판결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도 그렇죠. 비타 500에 처음에 넣었다 했는데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밝혀졌고요. 예. 그다음에 이 뇌물 사건이라는 게 원래 줬다는 사람의 진술과 받았다는 사람의 진술이 정반대거든요. 그리고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때 일부 직원들이 수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사무실에 간 건 맞다. 그런데 내가 돈을 줬다는, 내가 돈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돈을 받겠느냐. 네. 이완구 총리는 계속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한 거고, 이쪽에서는 줬다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완종 회장은 이미 고인이 돼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일말의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아,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검사도 할 수 있고, 검사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소를 한 거고, 판사도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유죄의 입증 정도는 굉장히 높은 기준, 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최종 판단을 한 거죠. 네. 이완구 전 총리는 그 총리 재직하다가 최단기 총리로 낙마한 거죠, 이 사건으로. 그렇죠. 예. 2015년 4월 20일 날 이제 사의 표명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이게 그 사의 표명 기준으로 보면 63일 총리에 재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 전에 보면 이제 1960년에 허정 국무총리가 65일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공식적으로 보면 한 70일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이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사표 수리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공식적으로는 70일인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사의 표명을 한 그 시점으로 본다면 63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상 최단명 총리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전 총리 혐의와 관련해서 본다면 이 전 총리는 어쨌든 이 사건이 불거진 처음부터 나는
그 당시 재보궐선거를 할 때 성완종 전 회장을 내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기억이 없다. 네. 이 논리를 계속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검찰 입장에서 실제로 그 선거사무소를 성완종 전 회장이 방문을 했고 네네. 거기서 이완구 전 총리를 만났다. 일단 이게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뭐 박스를 들고 왔건 뭘 왔건 이건 2차적인 문제고 일단 만났다라는 것 자체를 확실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그 누구도 그 현장에서 내가 봤다라는 부분을 확실한 어떤 그런 증언을 확보를 하거나 어떤 CCTV의 증거를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검찰로서는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은 그 부분을 확실히 선거사무소에서 봤다는 사람도 없고 그 뭐 녹취된 어떤 CCTV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네. 자, 그러면 현장 취재하고 있는 양희력 기자 연결해서 현장에서 전해진 소식들 좀 들어보겠습니다. 양 기자 나오십시오. 예, 대법원입니다. 네, 현장 취재하고 있는 양희력 기자입니다.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 자세히 좀 전해 주시죠. 예, 대법원은 조금 전이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이로써 홍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꼬리표를 떼게 됐는데요.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정치인들 이름과 건넨 돈의 액수로 추정되는 쪽지를 남긴 채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성 전 회장 자필 메모 등을 토대로 홍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1심은 홍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금품을 전달한 성 전 회장 측근이 허위 진술을 했을 수 있다며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무죄 선고로 홍 대표는 당 혁신 과제 마무리 작업은 물론 지방선거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도 조금 전 대법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네, 양 기자. 네. 그 대법원 이 선고 때는 그 피고인들은 안 나오죠, 재판정에는? 지금 현재 그 이완구 그 전 국무총리가 재판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나와서 지금 취재진들 앞에서 발언을 잠깐 했습니다. 잠깐 네.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 그때 당시에 수사 책임자가 누구였냐, 현재 그 검찰총장이던 문무일 현재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네. 그 여기에 대해서 수사 책임자로 대답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웅변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예. 그 이제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 번거로움과 송구스러움을 다시 한번 그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요. 그 일부 취재진이 또 나중에 지방선거에 또 출마하겠느냐라는 계획도 물어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의견은 나중에 답하겠다고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는 안 나왔고요. 예, 지금까지 뭐 안 보이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취재하고 있는 양희력 기자였고요. 추가로 취재되는 거 있으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그 취재진들이 내년 지방선거 나오느냐, 그러니까 뭐 어디일지 모르겠지만은 영구가 충남이니까 뭐 충남일 수 있겠고, 어쨌건 전국에도 어떤 뭐 변수가 될 수 있겠는가, 이완구 전 총리 얘기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일정한 변수가 될 수 있죠. 이완구 전 총리는 굉장히 어떤 이 정치적인 야심이 강한 그런 사람이고, 또 그동안에 이제 국회의원 또 국무총리까지 역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른바 뭐 친박, 친이 이런 계파 구분, 범친박으로 구분도 됐었지만은 어쨌건 상당한 어떤 이 활동력과 추진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특히 충청권에는 충청지사를 역임하면서 나름대로 이른바 완사을 하는 전국 조직이 있을 정도로 일정한 조직력과 지지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무죄 받은 걸 계기로 이완구 전 총리로서는 뭔가 정치적인 명예를 자신이 좀 회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는 충분히 할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1차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나아가서 그 이후에 대선까지, 사실은 지난번에도 이 전 총리가 일정하게 대선까지 좀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예,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이완구 전 총리가 나오면서 통상은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선고일 때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은데 홍준표 대표 안 나왔는데 이완구 전 총리는 나왔고 그러면서 그 취재진들한테 문무일 검찰총장을 거명했습니다. 본인 그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장이었는데 뭐 책임 뭐 져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때 그 특별수사팀장을 처음부터 계속 했었던 건가요? 그랬죠. 이 사건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완구 전 총리 입장에서는 뭐 의도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대법원 선고할 때는 피고인들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나왔고 무죄가 선고되면은 이제 뭔가 한마디를 해야겠다. 오랫동안 뭐 잊혀져 있지 않았습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게 잘 치명타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무일 현 검찰총장을 거론을 했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뭐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나면은 뭐 검사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의 무죄 선고가 반드시 돈을 안 받았다고 확인해 준 판결은 아니에요. 그거는 돈을 받았다는 확실한 우리 형사소송법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증거가 부족했다는 취지지 저게 지금 돈을 안 받았다는 걸 판결에 의해서 확정해 준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통상 무죄가 나면은 무죄 평가를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었는지를 쭉 보고 이 정도면은 이거는 뭐 기소할 만했다 하는 거면은 무죄가 나더라도 사실 뭐 벌점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저 사건은 뭐 제가 기록을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은 당시 뭐 검찰로서는 뭐 그 당시 송환종 회장의 동선까지 전부 체크를 했거든요. 그날 무슨 뭐 청양에 있는 뭐 대통령 행사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시간이 얼마 걸리고 통과한 것까지 다 해서 이 사무실에 여기 갔다 이런 증거까지 사실은 제출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안 본 상태에서 100%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검찰로서도 뭐 상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했지 않겠느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검사들이 벌점 받기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정말 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 정도 증거를 가지고는 도저히 기소를 못 한다든가 아니면은 법리상으로 죄도 안 되는 걸 기소를 하면 그건 벌점을 받죠. 자, 홍준표 대표의 최근에 그 당 주도권 강화 드라이브가 강력했었는데 반발도 많고요.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결국 지금까지 홍 대표로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이른바 6군데에서 승리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다. 만약에 안 되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른바 당무감사를 통해서 지역위원장들을 많이 또 교체를 해나가고 이것은 이제 하나의 그런 홍 대표가 생각하는 당의 새로운 변화 작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동안에 이제 이른바 친박계 인사들과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각을 세워왔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홍 대표로서는 이제 조금 더 홀가분한 그런 마음에서 그런 자세에서 이제 당을 좀 더 새롭게 변화시켜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잡은 것 아닌가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뭐 이 부분이야 사실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예정돼 왔던 부분인데 홍 대표가 가고 있는 그러한 자유한국당의 어떤 혁신의 방향이 과연 뭐냐 또 비전이 뭐냐 그리고 홍 대표의 여러 가지 그 언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뭐 당 밖은 물론이고 당 내에서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홍 대표 스스로도 뭔가 좀 완전히 새롭게 좀 탈바꿈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이 당의 어떤 변화 작업을 주도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똑같은 그런 자세로 하게 된다면 상당히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그렇게 밝다고 보기는 또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치인의 스타일이나 그 언행의 어떤 그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쉽게는 잘 안 변하지 않습니까? 쉽게 안 변하죠. 사실 홍 대표는 제가 96년부터 뭐 봐왔고 이러저러한 인연도 있고 한데 정말 그 스타일이 잘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것이 주변에 참모들이 누가 포진되느냐 그게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거기서 메시지 관리를 해주고 여기 갔을 때는 예를 들면 이 멘트 여기에 주력을 딱 하시고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딱딱 해주는 그런 어떤 정말 이 단호한 참모들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홍 대표는 뭐 주변에 그런 참모들을 둘 생각도 현재로서 없는 것 같고 또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뭐 얼마나 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어떤 보수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또 난관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홍준표 대표가 이제 3시쯤에 무죄 판결 이후에 본인의 수회,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홍준표 스타일이 변할 수 있을 것, 홍준표 리더십이 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하나의 또 한 번의 시험대 또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본인이 자신의 스타일이 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뭐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 제1야당, 보수 진영의 제1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의 어떤 달라진 모습이 나오는 계기가 될 것인지 역시 주목할 만한 포인트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 변호사님은 법률가이십니다만은 또 전국에도 일정 부분 몸담으신 적이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안철수 대표하고 지금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통합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호남 중진 통합 반대파 국민의당에서는 결국 그것이 이른바 중도 통합을 넘어서 보수 통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자유한국당까지 결국 지방선거 전에 같이 어떤 선거 연대든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뭐 그 부분을 정확히 진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만나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부 그런 의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요? 예. 저 국민의당과 네. 바른정당이 통합해서 결국은 뭐 지금 호남 중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국은 뭐 두 당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까지 어우러져서 결국은 보수의 대표 후보가 되려는 게 아니냐. 예. 지금 호남이 중심이 된 당에 있어서는 본인이 뭐 진보 후보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지금 뭐 그런 움직임은 분명히 본인이 보수를 아우르는 소위 말하는 개혁적 보수, 네. 합리적인 진보를 아우르는 후보가 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국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된다면은 홍준표 대표의 뭐 계획이랄까, 보관이랄까요, 입장이랄까요, 그것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그리고 나아가서 그 당이 이제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통합, 이런 수순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일부를 흡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대표의 생각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다음번 선거에서 예를 들면 지금의 정치 구도로 봤을 때 보수의 정의당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주력군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통합한 세력이 새로운 중심이 되겠다. 네, 지금 네. 이른바 제3 세력, 중도 세력, 뭐 국중주의 노선을 표방하고 있지만 예. 정치적인 구도로 본다면 그것을 그리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통해서 결국은 민주당과 맞서는 맞상대가 우리가 되는 것이고 네. 이제 자유한국당을 왜소화시키면서 그 부분은 일종의 이제 보수 내에서도 아주 일종의 극우 일부로 이제 그 부분을 위치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적인 노림수를 가지고 지금 합당 작업을, 통합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네. 보기 때문에 이걸 당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키운 뒤에 다음번 지자체 선거 이후에 총선까지 이어지는 이런 국면에서 자유한국당 일부를 흡수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조금 전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잘 어느 정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더 궁금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오늘 또 다른 중요한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조금 더 경위하고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 더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인데 대법원 판결인데 오늘 일부 무죄 취지로 해서 서울고등법원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좀 자세히 좀 어떻게든 경위하고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진경준 전 검사장은 원래 이제 1심 판결에서 지금 여러 가지 뇌물 뭐 받았다 이런 기소가 됐는데요. 우선 2005년도에 뭐 넥슨의 김정주 대표로부터 뭐 4억 2,500만 원을 받아서 주식을 샀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그걸 팔아서 10억 원을 마련해 가지고 그 중에 또 8억 5천을 가지고 뭐 넥센 저편 주식을 샀다. 예. 그리고 재직 기간 중에 뭐 승용차도 제공받고 나중에 뭐 승용차를 인수하는데 또 뭐 3천만 원 또 인수한 자금까지 그 받고 가족들 여행 갈 때까지도 여행 경비도 다 김정주 대표가 되고 이런 혐의로 해서 전부 기소가 됐는데 그걸 1심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그 부분은 무죄로 선고를 한 거죠. 1심에서는. 네. 그리고 1심에서는 뭘만 유죄로 했냐면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부장일 때 한진그룹 사건을 그 부에서 처리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한진그룹이 결국 무혐의가 됐습니다. 예, 예.
그런 이후에 자기 처남한테 대한항공의 청소 용역 일을 좀 줘라. 그래서 이 부분만을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아니다. 전부 이건 뇌물이다. 뭐 주식 받은 거 이런 거 전부 해서. 그래서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죠. 근데 오늘 대법원에서는 지금 그건 분명치 않아요. 청소 용역을 알선해 준 거, 요 부분도 무죄 취지로 판단한 건지 아닌지는 지금 불분명합니다. 지금 보도된 것만으로는. 그런데 최소한 뇌물 부분, 다른 주식 뭐 받은 부분, 승용차 받은 부분, 여행 경비 받은 부분은 대법원에서 이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뭐 진경준 전 검사장이 무슨 사건을 할 줄 알고 뭐 평소에 보험 성격으로 무슨 돈을 갖다 주느냐. 둘이 절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그리고 무슨 뭐 김정주 대표가 수시로 범죄를 저지를 뭐 위험성에 있어서 수시로 저 검찰에 신세를 져야 될 그런 뭐 정황도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말하는 진경준 검사장의 직무 관련성이라든가 돈을 준 대가성이라든가 이게 너무나 추상적이다. 그래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경준 전 검사장은 이제 다시 이제 서울고등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형량은 뭐 대법원 취지에 따르면 무조건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것도 한참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넥슨에서 주식 뭐 승용차 여행 경비 등 받은 것이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서는 다시 무죄다. 그러니까 재판 다시 해라 해서 2심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2심은 다시 또 재판을 이제 해야 되는 거. 다시 합니다. 다시 하고. 그러면 보통은 대법원 판단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적용해야 됩니다. 그거는. 적용을 해야 대법원에 한번 판단하면은 고등법원에서는 뭐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아까 그 최유정 변호사 부장판사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한테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최유정 변호사는 이제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가 이제 상습 도박 사건으로 구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변호인으로 돼가지고 내가 재판부에 청탁을 해서 보석이 됐든 어쨌든 뭐 집행유예가 됐든 석방을 시켜주겠다. 그러면서 50억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뭐 다른 뭐 이솜 투자 뭐 자문 뭐 거기에 자문위원부터도 거기서도 또 뭐 사건 청탁 명목으로 내가 판사들하고 만나서 뭐 로비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50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 그다음에 이제 수임료 받은 것 중에서 일부 탈세를 했다. 그래서 이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이렇게 해서 이제 기소가 됐죠. 그래서 다 항소심에서 다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볼 때 오늘 파기환송한 건 아주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판사들한테 로비를 하겠다 이래서 돈을 받은 부분은 전부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을 하고 그건 그대로 인정됐고. 그렇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중에 이게 이제 기소가 유죄 판결이 되려면은 허위로 무슨 뭐 세무 자료를 갖다가 막 조작을 한다거나 막 이렇게 해야만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임료로 받은 그때 뭐 50억을 뭐 약속했다가 20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 세무 신고를 자료를 다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파기환송한 거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은 이번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 큰 줄기가 바뀐 거고. 그렇습니다. 이 최유정 전 부장판사 사건, 변호사 사건은 큰 줄기는 그대로 유지됐다. 파기환송이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국장님 이 부분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짧게 듣고 마치겠습니다. 뭐 같은 말씀입니다. 결국 이제 최유정 변호사 같은 경우는 100억을 그 정은호 전 대표와 송창수 이숨 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받은 거 그 부분은 유죄가 그대로 인정이 된 거고 그 변호사 수임료 65억 원에 해당하는 이제 그 세금 6억 원을 떼먹은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좀 달라진 거죠. 그것 때문에 파기환송이 된 것이지 이 100억 원을 받은 것 자체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설명 들으니까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됐습니다. 두 분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러피안 퍼퓸으로 피어나는 스타일링의 완성. 비전 리치 퍼퓸. 말린 비전. 꼭꼭 감아라 머리카락 빠질라. 꼭꼭 감아라 TS로 감아라. 트러스트 TS. If you were a melody, this would be the one I'd write.
함께하는 즐거움. 레이면 충분하다. 더 뉴 레이. 40억 원 가까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챙긴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치소를 직접 찾아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다음 주 중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7월까지 모두 38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애초 오늘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등의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자 방문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전 비서실장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자금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은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뇌물죄가 추가로 인정돼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뇌물수수와 알선 수재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 적용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2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01년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드들강 살인사건의 범인 40살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뒤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로 2001년 사건 당시에는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장기 미제 사건이 됐다가 지난 2012년 대검찰청의 유전자 감식 결과 김 씨가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김병원 회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김 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결선 투표에 오르면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약속해 김 회장과 선거 지원을 연대한 혐의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의 활동 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됩니다. 국방부는 TF의 추가적인 조사 활동이 필요해 당초 올해 12월 29일 종료 예정이었던 활동 기한을 내년 3월 31일까지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을 재조사하기 위해 지난 9월 출범했습니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최근 아랍에미리트 왕실 고위 인사 가운데 한 명이 방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 사흘 동안 머무른 뒤 오늘 다시 출국했는데 공교롭게도 임종석 실장의 휴가와 겹쳐서 의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새벽 인천공항에 아랍에미리트 UAE 왕실 고위 인사 가운데 한 명인 자예드 만수르가 도착했습니다. 특별기를 이용했고 10명이 넘는 수행단이 동행했습니다. 입국 목적을 묻는 YTN 취재진에게는 한국 여행을 위한 것일 뿐 원전 건설 논의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No. Just to see the country. 공항을 빠져나온 자예드 만수르는 주한 UAE 대사관에서 제공한 외교 차량을 타고 모처로 이동한 뒤 사흘 동안 국내에 머물렀습니다. 자예드 만수르는 청와대 임종석 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UAE에서 만났던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제의 조카입니다. 특히 국내에 체류했던 사흘은 임 실장의 휴가 기간과도 겹칩니다. 때문에 최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단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와 외교부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와의 비공식 접촉은 물론 원전 논의도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UAE 왕세제의 조카가 입국한 것은 금시초문이라며 임종석 실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역시 왕세제 조카가 탑승한 특별기의 이착륙에는 협조한 적이 있지만 사적인 방문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제의 조카인 자예드 만수르가 탑승한 특별기의 이착륙 관련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본 방문은 사적 목적의 방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기에 대규모 수행단을 이끌고 들어온 UAE 왕실. 더구나 그 주인공이 임종석 실장이 UAE에서 만났던 왕세제의 조카로 확인되면서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서한종 리스트 무죄 판결 받고 큰 짐 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기자회견 막 시작됐습니다. 재대책특위위원장이 현지에 내려갔습니다. 사고 원인과 수습 대책을 당 차원에서 적극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8개월 동안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휘말려서 패목강심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누명을 벗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흥분의 책임을 내 반드시 묻겠습니다. 요즘 검사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확정된 검사의 증거 조작 혐의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나를 둘러싼 음해와 질곡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한국 보수파의 중심으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일 검찰총장이 수사팀장으로 하면서 구수한 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와 경영계를 만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다양한 대화 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사 양측에 정부를 믿고 1년만 힘을 실어주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상생연대기금 대표와 보건의료, 금융산업 노사를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주요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이들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바라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격려했습니다. 추가성과금 1,600억 원을 전액 환수하여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안이 공공상세 연대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타협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 전제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선 노사정이 합심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단된 사회적 대화 체제를 내년에 완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물론 산업과 업종, 지역 단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타협을 위해선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가 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사 양측이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주면 경제 노동 정책이 양쪽에 모두 유익함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노동 문제를 집권 2년차 핵심 과제로 내세우면서 지난 1999년 이후 중단된 노사정 대화 채널이 복구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자영업자 5명 가운데 4명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최근 300여 명에게 물었더니 80%가 이같이 답했고 최저임금 인상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 오히려 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답변은 5%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이 유엔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거부됐습니다. 미국의 입장에 반대하면 보복할 것이라는 직접적인 엄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트럼프의 주장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입니다. 예루살렘의 지위에 대한 어떤 결정도 거부한다. 앞서 안보리 투표에서 미국을 뺀 나머지 14개국이 모두 찬성함으로써 이미 확인된 국제사회의 판단이 총회 투표로 재확인됐습니다. 총회 표결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돈을 가져가는 나라들이 미국의 반대표를 생각하고 있다며 지원금을 끊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헤일리 미국 유엔 대사는 한술 더 떠 미국에 반대표를 던진 나라의 명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사국인 이스라엘은 표결을 하기도 전에 유엔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מדינת ישראל דוחה את ההצבעה הזאת על הסף עוד לפני שהתקבלה. ירושלים היא בירתנו. 하지만 또 다른 당사국인 팔레스타인은 미국의 엄포에 굴하지 말 것을 호소했는데 متحدين من أجل الحرية والعدالة والسلام لا يثنينا فيتو أو تهديد. 결과는 찬성 128, 반대 9의 압도적인 표차로 미국의 예루살렘 수도 주장이 거부됐습니다. 미국의 엄포로 기권이 35표로 평소보다 좀 많았지만 국제사회의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표결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길 것이며 이번 표결을 기억할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또 했습니다. But this vote will make a difference on how Americans look at the UN and on how we look at countries who disrespect us in the UN. And this vote will be remembered. 유엔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 판단을 무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독선적인 행동에 엄중한 일격을 가했다는 평가입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한 미국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는 예루살렘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자 중동 국가들이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트위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위협에 세계가 노한 것이라며 폭력배처럼 유엔을 위협한 트럼프 정권을 요란하게 비판한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트위터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역사적인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성이 분명해진 그 불행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푸우지 바루훔 하마스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유엔 결의안은 올바른 방향으로 한 발짝 내디딘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에 한 방 먹인 것이라며 유엔 결의안은 예루살렘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강조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한국인 3명 등 19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호주 경찰은 이번 사건이 테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연말 해외 여행객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흰색 SUV의 앞머리가 크게 부서진 가운데 경찰들이 용의자를 결박하고 있습니다.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부딪힌 사람들이 도로 여기저기에 쓰러져 있습니다. 호주 제2의 도시 멜버른 도심에서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A car just drove through people crossing the road, hit a bunch of people. She described it as people flying through the air like rag dolls. 이 사건으로 한국인 관광객 3명 등 19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한국인 부상자 가운데 60대 남성 2명은 폐와 골반에 중상을 입었고 4살 남자아이는 다리를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 등 2명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운전자는 32살의 아프가니스탄 이민자 후손으로 정신병력과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장에서 함께 체포된 24살의 남성은 휴대폰으로 범행 장면을 촬영했으며 가방에서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의도적 행위로 보이지만 테러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We continue to support this investigation with our counter-terrorism command to ensure that there isn't that connection and that there is no ongoing threat. 멜버른에서는 지난 1월에도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 4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당국은 성탄 연휴와 연말 연시를 앞두고 관광지와 교통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경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해외여행 시즌을 맞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 타깃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임승은입니다. 겨울철 눈이나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떨어지면 도로 위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얇은 얼음이 만들어집니다. 블랙 아이스라고 불리는데요. 밟으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속도를 올려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벗어나더니 시설물을 들이받습니다. 도로 위에 생긴 살얼음을 보지 못하고 달리다 미끄러진 겁니다. 도로 위 폭탄인 블랙 아이스입니다. 겨울철 낮 동안 내린 눈은 도로 위에서 바로 녹아버립니다. 하지만 물기가 남아있다 기온이 떨어지면 얼어붙으면서 얼음막으로 변하는 겁니다.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 속도를 내고 달리다 미끄러져 추돌이나 차선 이탈 등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일단 블랙 아이스라는 것은 도로에서 항상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운전자 같은 경우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20에서 30% 감소하면서 운전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 아이스는 이면도로나 상간도로, 다리나 교차로 입구 등에 잘 생깁니다. 따라서 눈이 내린 뒤 며칠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런 구간에서는 속도를 평소의 절반 정도로 줄여 운행하는 게 좋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 모처럼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날이 포근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6도까지 올라서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밤부터는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남, 영서 등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밤 늦게 귀가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미세먼지 상황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호흡기가 예민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밤사이 경기 동부와 영서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서 밤부터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이면 전국으로 확대돼서 저녁쯤 모두 그치겠는데요. 제주도에 최고 40mm로 가장 많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20mm, 강원 동해안 지역은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는데요. 강원 산간에는 최고 7cm, 강원 영서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충북 제천은 내일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모레인 일요일 오전쯤 제천에도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 제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춥겠지만 한낮에는 6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제천도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부분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 0도, 부산 4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0도, 대구 11도가 예상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맑을 것으로 보여서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한파가 주춤하겠지만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다시 한파가 맹위를 떨치며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다음 주는 다시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이 풀리나 싶더니 이제 미세먼지가 발성입니다. 오늘은 가급적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낙산공원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뉴스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제천 화재 소식입니다. 29명의 희생자, 그 가운데 20명이 2층에 있었던 여성 사우나.
그런데 조금 전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여성 사우나에 출입문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포츠센터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입문을 여러 번 눌러야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고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수리를 그동안 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버튼에다가 붉은 스티커 점을 찍어놓고 그 부분을 누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스티커 점을 눌러야 출입문이 열릴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누르면 열렸겠지만은 저렇게 급박한 상황 그리고 연기가 많이 피어오르는 상황에서는 그걸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직은 추정입니다. 스포츠센터의 한 회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갔는데 자동문이 여러 번 눌러도 안 열렸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일하는 사람이 의자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니까 열리더라. 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손님들이 이 출입문이 열리는 부분을 급한 상황에서 경황 중에 잘 찾지 못했고 그래서 이것이 많은 희생자를 낸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나온 것입니다. 이상민 제천 소방서장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층 방화문 안쪽에 유리문으로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데 출입문을 열지 못해서 그 안쪽에서 사망자들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브리핑 내용. 역시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입니다. 또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를 목욕 바구니 진열장으로 막아놨다라는 스포츠센터 관계자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희생되신 분들 분향소가 차려집니다. 합동 분향소가 제천체육관에 설치되도록 결정됐습니다. 희생자 29명을 위한 합동 분향소를 이 제천체육관에 설치하기로 제천시가 유족들과 합의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조문할 수 있고 유가족들이 쉴 수 있는 부스도 각각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안타까웠던 사고 현장 안윤학 기자 리포트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건물 바깥으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아우 미치겠다. 무섭게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민들. 안타깝고 초조하기만 합니다. 소방차의 헬기까지 진화에 동원됐지만 타오르는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창문 틈새로 애타게 손을 흔들며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 어떡해. 어떡하지? 보기에도 아슬아슬하게 건물 벽을 타고 내려와 사다리차로 구조되고 위태롭게 외벽에 매달렸다가 불을 피해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서야 불길이 잦아들었고 건물 안 실종자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건물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있고요. 신우가 있고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고요. 지금 만에 빨리 사람이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마무리할 늦은 오후. 갑자기 난 불로 화재 현장 일대는 늦은 밤까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8년에 경기도 이천에서 있었던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많은 희생자, 29명의 희생자를 낸 화재입니다. 그 사이에도 많은 대형 화재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교훈을 얻고 있는 것인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들, 각자 개인들, 시민들의 안전의식은 좋아지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조수연 기자 리포트입니다. 지난 2월 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48명의 부상자를 낸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유독가스가 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순식간에 휘감으면서 인명피해를 키웠는데 방제 시스템이 꺼져 있는 등 소홀한 안전의식과 관리 부실이 부른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누구 요청해서 한 게 아니고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스프링클러를 잠근 거는 이제 철거업체 측에서 요청을 했다는. 2015년 1월에는 의정부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이 위층으로 번지면서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쳤습니다. 거듭되는 안전성 논란에도 공사비 절감과 빠른 시공을 위해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를 사용해 피해가 컸습니다. 2008년 1월 근로자 40명이 희생된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설마 하는 방심에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게 큰 화를 불렀습니다. 지하실이어서 가연성 유증기가 체류되고 있는데 그런 작업을 하고 용접 작업을 동시에 하고 그 가스의 폭발 가능성의 농도를 체크하지 않고 이렇게 화기 작업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치원생 19명이 숨진 1999년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역시 불에 취약한 구조물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매번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이처럼 안전 불감증과 부주의가 초래한 대형 참사는 이번에도 반복되고 말았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평창올림픽의 안전을 미국이 책임지겠다는 다짐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 측 평창 동계올림픽 주관사인 NBC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미 양국은 평창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테러와 치안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라며 유일한 불안이 남북관계로 인한 것인데 이번 올림픽의 안전성에 대해 조금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9일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 고속열차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중당 윤종호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윤종호 의원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호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큰 득표수 차이로 당선된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의원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외에 사무실을 유사기관으로 이용하고 1인 시위 등의 형태로 사전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것을 알면서 함께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시켰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윤 의원은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에서 울산 북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현직 부장판사를 비롯한 법조계 전방위에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은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자신이 연루된 원정 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며 모두 1억 8천여만 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 수표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현재 구속 상태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MBC 친정부화 공작과 관련해 오늘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같은 의혹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도 최근 불러 조사했는데 김 전 사장은 국정원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번엔 MBC 친정부와 공작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은 김재철 사장 취임을 계기로 좌편향 인물을 퇴출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킨다는 이른바 MBC 정상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이 문서를 받아 정부의 비판적인 기자와 PD를 업무에서 쫓아내는 등 실제 공작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사장 역시 지난 19일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처음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뒤 국정원에서 MBC 관련 세부 자료를 받아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은 이번 조사에서도 국정원 문건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김우룡 이사장이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재청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도
정치 공작과 개인 비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을 상대로 일부러 성능 저하를 유발한다는 의혹이 미국에서 불거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최근 들어 아이폰 사용자들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면서 모바일 운영체계인 iOS의 처리 속도가 느려졌다는 글을 속속 올리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노후 정도와 스마트폰 성능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구형 아이폰을 오래 썼으니 신형으로 교체해야 할지 착각하도록 만든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애플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주변 온도가 낮거나 충전이 덜 됐거나 노후한 상태일 때 최고 성능을 내지 못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기기를 보호하느라 갑자기 전원이 꺼질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북 정읍의 유경 오리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일제 검사를 하던 중 2만 9천 마리 규모의 정읍 농가에서 H5형 AI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고 고병환성 여부는 이틀에서 3일 후 나올 예정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처음으로 병원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아직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위생관리나 약 조제 등 병원 관리 체계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다는 방침이며 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 구성과 배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화된 제재 속에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비트코인 해킹에 골몰하고 있다고 미국 IT 전문 매체인 테크크런치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과거 북한이 마약 거래와 멸종위기 동식물 밀거래, 돈 세탁, 위조화폐 거래 등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자연스럽게 다음 거래 목표는 비트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이 이미 가상화폐 세계에서 해적지를 시도한 흔적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해킹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해커 집단 레저러스 그룹이 북한 정권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대목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올해 서울대 수시 모집 합격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학교가 2018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선발한 2,572명 가운데 일반고 출신은 1,298명으로 50.5%의 비율을 차지했고 자사고가 12.8%, 영재고가 9.8%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성추문 의혹을 받아온 데미언 그린 영국 부총리가 현지 시간 20일 결국 사임했습니다. 그린 부총리는 2008년 하원 의원 시절 의회 업무용 컴퓨터에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회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로 음란물을 내려받거나 보지 않았다며 여전히 성추문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목사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붙잡혀 징역 8주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교회의 목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 싱가포르 시내 전철역과 백화점 등지에서 여성 6명의 치마 안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이제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방에서 승전보를 준비하고 있는 태극전사들은 마무리 훈련에 여념이 없는